2025년 11월 28일 새벽 3시 17분 독도 동쪽 12해리 해상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고요하던 동해바다가 순식간에 비명과 함성으로 뒤덮였죠.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 5척이 한국 어선 3척을 완전히 포위한 채 고속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어선 선원들은 그물을 끌어올리던 중이었고 11월 찬바람이 얼굴을 매섭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총성은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총성은 달랐죠. 일본 해상보안청 요원의 권총에서 발사된 실탄이 한국 어부 김성호 씨의 왼쪽 허벅지를 관통했습니다. 김 씨는 비명을 지르며 피로 물든 갑판 위로 쓰러졌고 다른 선원들은 공포에 질린 채 손을 머리 위로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요원 15명이 무장한 채 세척의 어선에 강제로 승선했고 한국 어부 12명을 하나하나 수갑으로 결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선 선장 이상철 씨는 68살의 노련한 어부였습니다. 40년간 독도 인근 바다를 지켜온 그는 일본 요원들에게 거칠게 항의했죠. 이건 우리 바다요.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하지만 일본 요원은 그의 머리를 갑판에 짓누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입 닥쳐. 너희는 지금 일본 관할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했어. 체포한다. 이상철 씨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 순간 일본 요원의 경찰봉이 그의 어깨를 내려쳤고 이 씨는 신음을 삼키며 쓰러졌습니다. 새벽 3시 45분 12명의 한국 어부들은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으로 강제 이송됐습니다. 갑판 위에는 김성호 씨의 피가 검붉게 얼룩져 있었고 버려진 그물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일본 함정은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세척의 한국 어선은 텅 빈 채 파도 위를 표류하기 시작했죠. 독도 등대 불빛만이 멀리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10분 동해함대 사령부 상황실에 긴급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당직 사관이 급히 전화를 받았고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독도 인근에서 우리 어선이 일본에 납포됐다고요? 30초 후 동해함대 사령관이 잠옷 차림으로 상황실에 뛰어들어왔고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레이더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 5척이 북동쪽으로 이동 중이었고 그 뒤에는 텅 빈 한국 어선 3척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즉시 세종대왕함 출동 준비. 이충호 함장에게 긴급 소집 명령. 사령관의 목소리가 상황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작전 장교들이 일제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각 부서로 긴급 연락이 나가기 시작했죠. 상황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어선 납포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새벽 4시 30분 부산 해군기지 인근 관사에서 이충호 대령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42세의 그는 해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20년간 한 번도 실전을 겪지 못한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세종대왕함 함장으로 부임한 지 6개월, 그는 매일 같은 훈련과 경계 임무를 반복하며 평범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 새벽 전화는 달랐습니다. 함장님, 즉시 출동하십시오. 독도 인근에서 우리 어선 3척이 일본에 납포됐습니다. 어부 12명 연행, 1명 총상입니다. 작전 참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충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0년 군 생활에서 처음 맞이하는 실전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차를 몰고 기지로 향하는 동안 이충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어선 납포라니. 일본이 감히 우리 어선을 무력으로 납포했다고? 그것도 독도 인근에서? 이건 명백한 도발이었고 자칫하면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진정하라.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45분 세종대왕함 함교에 도착한 이충호는 즉시 작전 브리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준영 중령이 태블릿을 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함장님, 납포된 어선은 3척입니다. 대풍호, 해신호, 명진호입니다. 선원은 총 12명이고 1명이 총상을 입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이충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레이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일본 함정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납포된 선원 명단은 확보했습니까? 이충호가 물었습니다.
김준영이 서류를 넘기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죠. 함장님, 명단 중에 김중령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충호가 서류를 빼앗듯 받아들었고 세 번째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숨이 멎었습니다. 대풍호 선장 이상철, 68세.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충호는 서류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함교 안의 모든 장교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이충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김준영이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이충호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레이더 화면 속 북동쪽으로 사라지는 5개의 붉은 점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충호와 아버지 이상철의 관계는 평생 소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해군에 입대하는 것을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바다는 위험한 곳이야. 배를 타지 마라. 하지만 이충호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했고 그 이후로 부자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서먹했고 전화통화도 1년에 2~3번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독도 인근에서 고기를 잡았고 아들은 독도를 지키는 군함의 함장이 됐지만 두 사람은 같은 바다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버지가 일본에 납포되어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총상을 입은 선원이 있다는 보고도 있었죠. 혹시 아버지가? 이충호의 가슴이 쿵쿵 울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준영을 바라봤습니다. 총상을 입은 선원이 누구입니까? 김중령이 다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김성호 씨입니다. 허벅지 관통상이라고 합니다. 이충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동료 어부가 다쳤는데 안도하다니. 새벽 5시 정각,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해 함대 사령관이 직접 받았고 10분간의 통화 후 그는 이충호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대령, 즉시 출동하십시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발포는 절대 금지입니다. 이건 외교 문제로 풀어야 합니다. 이충호는 경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발포 금지라니. 아버지가 저 북쪽 어딘가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데 총 한 방 쏠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까? 세종대왕함이 부산항을 출항하기 시작했습니다. 11,000톤의 거대한 선체가 천천히 부두를 벗어나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함교에 선 이충호는 동쪽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독도는 저 너머 300캐리 거리에 있었고 일본 함정들은 이미 400캐리 이상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30노트 최대 속력으로 가도 10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였죠. 그때 레이더 요원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독도 북방에서 새로운 신호 포착됐습니다. 대형 함정 5척입니다. 이충호가 레이더 화면으로 다가갔습니다. 5개의 큰 점이 독도를 향해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김준영이 재빨리 분석했습니다. 함장님, 이건 해상보안청 함정이 아닙니다. 톤수가 7,000톤 이상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입니다. 함교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해상보안청이 아니라 해상자위대라니. 이건 단순한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군사작전이었던 겁니다. 이충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상했어야 했는지도 모르죠. 최근 몇 년간 독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어부들을 납포하고 군함까지 동원하다니. 이충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하라. 지금은 감정적으로 판단할 때가 아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버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본 게 언제였던가? 반년 전 추석이었습니다. 그때도 두 사람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죠. 함교 밖으로 새벽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일본에 억류되어 있었고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5척이 독도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함은 홀로 그 바다를 가르며 전진하고 있었죠. 이충호는 함교 창문에 이마를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반드시 모시러 가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순간 독도 바닷속 50m 깊이에서 20대의 작은 무인 잠수정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3년 전부터 한국 해군이 극비리에 배치한 감시 시스템 해룡이 이미 가동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바로 이충호 함장이었다는 것을
일본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3년간 조용히 준비해온 보이지 않는 전쟁의 무기들을 말입니다. 세종대왕함의 엔진이 포효했습니다. 11,000톤의 거대한 선체가 파도를 가르며 독도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충호는 작전 지도를 펼쳤습니다. 독도까지 300캐리, 일본 이지스함까지는 400캐리. 남은 시간은 너무나 촉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작전은 시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기술과 전략의 싸움이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고 한국은 아직 그 진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72시간의 긴 전쟁이 막 시작된 겁니다. 세종대왕함이 독도를 향해 질주하는 동안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새벽 6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가안보실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상황 브리핑이 시작됐죠. 대형 스크린에는 독도 주변 해역의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올라 있었고 일본 함정들의 이동 경로가 붉은 선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으로 가득했으며 참석자들의 표정에서는 깊은 우려가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죠. 대통령님, 일본 측에 긴급 항해 전화를 넣었습니다만 그들은 합법적인 불법 조업 단속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8시간 내로 외교 채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외교로 48시간을 끄는 사이에 일본은 기정사실을 만들려는 겁니다. 우리 어부들을 일본 법정에 세울 작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 여론은 일본 편으로 기울 것입니다. 대통령이 손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세종대왕함은 언제 독도에 도착합니까? 국가안보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오전 11시쯤 도착 예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5척이 이미 독도 북방 20페리 지점에 집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종대왕함 1척과 구축함 2척뿐입니다.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오전 8시 일본 정부가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소집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로 타전됐습니다. NHK를 비롯한 일본 주요 방송사들이 생중계를 시작했고 한국의 모든 뉴스 채널들도 긴급히 화면을 연결했죠. 일본 관방장관이 단상에 올라 차갑고 단호한 표정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 해상보안청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한국 어선 3척을 적법하게 납포했습니다. 선원 12명을 체포했으며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그의 말투는 마치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납포한 한국 어부 12명을 카메라 앞에 세웠던 겁니다. NHK 생중계 화면에 수갑이 채워진 채 일렬로 선 어부들의 모습이 전 세계로 방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피곤과 공포로 창백했고 옷은 찢어지고 피로 얼룩져 있었으며 한 명은 다리에 붕대를 감고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72시간 내로 조사를 마칠 것이며 그 후 일본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건 명백한 공개 망신이었고 한국에 대한 심리전이었습니다. 세종대왕함 함교에서 이충호는 그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아버지 이상철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맨 앞줄 가운데에 서 있었고 이마에는 검은 멍이 들어 있었으며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68살의 노인이 수갑에 묶인 채 전 세계 카메라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죠. 이충호의 손이 떨렸고 그는 책상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함교 안의 모든 승조원들이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함장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상철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일본 경비원이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이상철은 목청껏 외쳤습니다. 아들아, 충호야, 듣고 있느냐? 이건 함정이다. 오지 마라. 우린 괜찮으니 내 임무나 제대로 해라. 일본 경비원들이 황급히 그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상철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조국을 지켜라.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그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경고 사격이었지만
이상철은 놀라 비틀거렸고 옆에 어부가 그를 붙잡아 쓰러지지 않게 했습니다. NHK 생중계 화면이 급히 암전됐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은 이미 전 세계로 생중계됐고 수백만 명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세종대왕함 함교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충호는 화면 앞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아버지의 마지막 외침을 계속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조국을 지켜라.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평생 아들의 군 생활을 반대하던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 한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충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재빨리 손으로 닦아냈습니다. 김준영 중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함장님. 하지만 이충호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함교안의 모든 승조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사관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고 나이든 부사관들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충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 것은 일본의 심리전입니다. 우리를 감정적으로 만들어 실수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충호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정확하게,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저 어부 12명을 반드시 구출할 것이고 일본에게 다시는 이런 짓을 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모두 각자 위치로 돌아가 임무에 집중하십시오. 승조원들이 일제히 경례를 하고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함교안에 다시 긴장된 침묵이 흘렀고 각 부서에서 작전 준비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김준영이 이충호 옆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함장님, 청와대에서 연락 왔습니다. 여전히 발포 금지 명령입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하라는 지시입니다. 이충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외교로 해결이라. 일본은 이미 우리 국민을 전 세계에 공개 망신시켰는데 말입니다. 김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함장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충호가 레이더 화면을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총과 미사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김중령. 우리에게는 그들이 전혀 모르는 무기가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세종대왕함의 레이더가 새로운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독도 북방 20해리 지점에서 거대한 표적 5개가 명확하게 잡혔습니다. 레이더 요원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일본 이지스함 5척 확인했습니다. 마야급 2척, 아타고급 2척, 콩고급 1척입니다. 모두 전투 대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충호가 쌍안경으로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레이더는 명확하게 그들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김준영이 전술 상황판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함장님, 우리는 세종대왕함 1척과 뒤따라오는 구축함 2척뿐입니다. 5대 세입니다. 수적으로 불리합니다. 이충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는 내부 통신을 켜고 특정 주파수를 선택했습니다. 암호화된 채널이었죠. 해룡 시스템 상태 보고하십시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여성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룡전 유닛 정상 작동 중입니다. 독도 주변 50m에서 200m 수심에 20대 배치 완료. 일본 함정 5척 모두 추적 중입니다. 이충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대기 상태 유지하십시오. 작전 개시 신호까지 절대 노출되지 마십시오. 통신이 끊겼습니다. 김준영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년 프로젝트가 드디어 빛을 보는군요. 이충호가 레이더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5척이고 우리가 3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숫자는 23대 5입니다.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함교안의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지만 긴장은 여전했습니다. 그 순간 레이더에 새로운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독도 상공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4개의 작은 점이었습니다. 함장님, 항공, 표적 4개 포착. 일본 T-1 초계기입니다. 이충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해상 전력만이 아니라 공중 전력까지 동원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어선 납포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계획된 군사작전이었고 일본은 한국을 압도할 준비를 철저히 해온 겁니다. 이충호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2시간이 얼마나 길고 힘든 싸움이 될지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함교 창밖으로 독도의 희미한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작은 섬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이 충돌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충호는 아버지의 마지막 외침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조국을 지켜라. 그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저는 조국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반드시 구해올 것입니다. 둘 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 일본 이지스함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기계적인 일본어 음성이었습니다. 한국 해군 함정, 이곳은 일본이 관할하는 수역입니다. 즉시 철수하십시오. 경고합니다. 접근 시 우리는 자위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이충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단호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이곳은 대한민국 영해입니다.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양측의 무전이 끊겼고 긴장된 침묵만이 바다 위를 감쌌습니다. 오전 10시 세종대왕함이 독도 남쪽 시페리 해상에 도착했을 때 수평선 너머로 일본 이지스함 5척의 윤곽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회색 선체들이 전투 대형을 갖추고 북쪽에서 남하하고 있었고 각 함정의 위상 배열 레이더가 하얀 빛을 반사하며 위협적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쌍안경으로 확인한 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신의 이지스함들이었고 각각 128개 이상의 수직 발사대를 장착한 막강한 전력이었습니다. 이충호는 쌍안경을 내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보니 압도적인 규모였습니다. 김준영 중령이 전술 상황판 앞에서 빠르게 손을 움직이며 일본 함대의 배치를 분석했습니다. 함장님, 적 함대는 오각 방어 대형입니다. 중앙에 마야급 한 척, 좌우에 아타고급 2척, 후방에 콩고급과 마야급 각 1척씩입니다. 완벽한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사일이 접근해도 다층 요격이 가능한 배치입니다. 이충호가 화면을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전술적으로도 완벽하게 준비해 온 겁니다. 이건 즉흥적인 도발이 아니라 몇 달 전부터 계획된 작전이 분명했습니다. 함교 뒤쪽에서 통신장교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미국 국방부에서 긴급 성명이 나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CNN 속보가 떴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장에서 차분하게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독도 분쟁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유지합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교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한미동맹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상호방위 조약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 일본과 맞서야 하는 겁니다. 이충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미국이 중립을 선언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고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반면 한국의 독도는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가치가 낮았죠. 냉정한 국제 정치의 현실이었습니다. 함교안의 젊은 사관들 얼굴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역력했습니다. 평소 한미동맹을 믿고 훈련해온 그들에게 이 선언은 충격이었습니다. 김준영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혼자입니다, 함장님. 이충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충호가 암호화된 전용선을 받았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대령, 미국이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외교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절대로 먼저 발포하지 마십시오. 일본이 먼저 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제 여론에서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충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장님, 일본 함대가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안보실장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참으십시오. 이건 명령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충호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참으라니. 적이 총구를 겨누고 있는데 참으라는 겁니까? 김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함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충호가 창밖 일본 함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명령은 명령입니다. 우리는 발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어 태세는 최고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언제든 요격할 준비를 하십시오. 김준영이 고개를 끄덕이고 각 부서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세종대왕함의 모든 방공 시스템이 활성화됐고 SM-2 미사일들이 수직 발사대 안에서 발사 준비 완료 상태로 대기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일본 함대의 움직임이 변했습니다. 5척의 이지스함이 천천히 남하하며 독도를 향해 접근하기 시작한 겁니다. 레이더 요원이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적 함대 시속 12노트로 접근 중입니다. 현재 거리 18해리, 17해리 계속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충호가 명령했습니다. 우리도 전진합니다. 속도 10노트, 독도 방향으로 진로 유지하십시오. 세종대왕함이 천천히 전진하기 시작했고 뒤따르던 구축함 2척도 전투 대형을 갖추며 따라왔습니다. 양측 함대가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충돌 코스였습니다. 김준영이 전술 지도를 확인하며 급히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이 속도로 가면 40분 후 양측이 10해리 이내로 접근합니다. 한포 사거리 아닙니다. 이충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10해리는 현대해전에서 극도로 위험한 거리였습니다. 한포는 물론이고 대한미사일도 즉시 발사 가능한 거리였죠. 어느 한쪽이라도 긴장하거나 오판하면 바로 교전이 시작될 수 있는 임계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충호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뒤에는 독도가 있었고 북쪽 어딘가에는 아버지가 억류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레이더실에서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레이더 요원이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함장님, SPG-62 화기관제 레이더 탐지. 일본 함대 전체가 우리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화기관제 레이더 조준은 미사일 발사 직전 단계였습니다. 일본은 지금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려놓은 상태였던 겁니다. 함교 안의 모든 장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함장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고 누군가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충호가 차분하게 명령했습니다. 우리도 SPG-62 가동하십시오. 적 함대 5척 모두 라곤하십시오. 김준영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함장님, 화기관제 레이더 조준은 사실상 전쟁 행위입니다. 청와대 명령은? 이충호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발포하지 말라는 명령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준하지 말라는 명령은 없었습니다. 적이 우리를 조준한다면 우리도 조준합니다. 그게 자위권입니다. 김준영이 고개를 끄덕이고 레이더 통제실에 지시했습니다. 세종대왕함의 스파이1D 레이더가 특정 모드로 전환됐고 일본 이지스함 5척을 동시에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함대에서도 그 신호를 즉시 포착했을 겁니다. 한국 함대가 맞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제 양측 모두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린 상태였습니다. 누가 먼저 쏘느냐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18해리 떨어진 거리에서 두 나라의 최정예 전력이 서로를 겨누고 있었고 한 발의 실수가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극한의 긴장 상태였습니다. 함교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조용했고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째각째각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충호는 레이더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걸까? 단순히 어선 나포로 끝날 일을 왜 이지스함 5척까지 동원하며 전쟁 직전까지 몰고 가는 걸까?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독도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눈앞의 위기를 넘기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양측 함대의 거리가 15해리로 좁혀졌습니다. 이제 육안으로도 일본 이지스함의 세부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선체, 수직 발사대의 해치들, 함교 위의 위상 배열 레이더가 모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독도는 양측 함대 사이 정중앙에 위치해 있었고 작은 섬은 마치 두 거인 사이에 낀 조약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약돌을 지키기 위해 수천 명의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함대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영어였습니다. 국제사회를 의식한 겁니다. 한국 해군 함정, 귀함은 분쟁 수역에 있습니다. 즉시 철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방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충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도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일본 함대,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즉시 석방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짧고 단호한 교신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함장님, 우리 뒤에 구축함 2척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3대5입니다. 여전히 열세지만 전혀 승산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충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중령,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는 암호화 통신을 다시 켰습니다. 해룡 시스템, 일본 함대 움직임 실시간 보고하십시오. 여성 목소리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일본 마야급 1번함, 수중 음파 탐지 가동 중. 아타고급 2번함, 헬기 이륙 준비 중. 콩고급, VLS 해치 개방 확인. 모든 움직임 추적 중입니다. 이충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완전히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중 50m에서 200m 사이에 배치된 20대의 무인 잠수정 해룡이 일본 함대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프로펠러 회전수, 엔진 진동 패턴, 심지어 함내 통신 신호까지 모두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한국만이 완전히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충호는 그 카드를 아직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이르게 공개하면 일본이 대응책을 마련할 시간을 줄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까지 숨겨야 했죠. 그는 김준영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룡 시스템은 절대 비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함장님.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었고 그 비밀이 이번 작전의 승패를 가를 열쇠였습니다. 독도 상공에서 일본 P-1 초계기 4대가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노부이를 투하하며 수중을 감시하고 있었지만 해룡 잠수정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해룡은 스텔스 설계의 초저소음 추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AI가 능동적으로 음향 신호를 회피했습니다. 일본 초계기들은 빈 바다만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충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찾아봐라. 아무리 찾아도 못 찾을 테니까.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에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직통이었습니다. 이 대령 상황이 심각합니다. 국제사회가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먼저 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이충호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하지만 일본이 먼저 쏘면 저희도 대응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자위권은 보장합니다. 하지만 먼저는 절대 안 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충호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본 함대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리 13해리, 12해리, 계속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멈추느냐의 치킨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충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치킨 게임이 아니라 72시간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전쟁은 수면 위가 아니라 수면 아래에서 벌어질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함교 뒤편에서 젊은 수병 한 명이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승조원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긴장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 사진을 꺼내보고 누군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는 이 바다에서 영원히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자정, 독도 수중 50m 깊이에서 해룡 잠수정 3대가 이상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수중 스쿠터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8대나 됐습니다. AI 분석 결과 일본 특수부대로 판명됐습니다. 그들은 독도 저반 시설을 향해 은밀히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해룡 통제실에서 즉시 세종대왕함에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함장님, 일본 특수부대 수중 침투 확인. 독도로 접근 중입니다. 이충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수상에서는 대치하면서 수중으로는 기습하려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선제 공격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명령했습니다. UDT 긴급 출동. 박민수 중령, 즉시 독도로 출발하십시오. 함교 아래 UDT 대기실에서 박민수 중령과 대원 6명이 잠수 장비를 챙기며 뛰어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막이 오른 겁니다. 해시태그 자정 20분. 박민수 중령과 UDT 대원 6명이 세종대왕함 후미 갑판에서 고속 고무보트에 올라탔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였고 파도가 거칠게 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38세의 베테랑 UDT 대원이었지만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 그는 구조작전에 참여했었고 수중에서 전우들의 시신을 수습하며 깊은 트라우마를 얻었습니다. 그 이후로 밤 수중 작전만 나가면 악몽이 되살아났고
심호흡을 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조국의 땅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고무보트가 독도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울렸고 바닷물이 얼굴을 차갑게 때렸습니다. 박민수는 대원들을 돌아보며 간단하게 지시했습니다. 목표는 일본 특수부대 8명입니다. 그들은 독도 저반시설 폭파가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저지해야 합니다. 수중 전투입니다. 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이프와 맨손뿐입니다. 알겠습니까? 대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결연했고 아무도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15년을 함께 훈련한 전우들이었고 서로를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자정 40분, 독도 동쪽 해안에서 500m 떨어진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박민수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고 대원들이 하나둘씩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동에 바닷물이 잠수복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대원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수중 라이트도 켜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암흑 속에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적에게 위치를 들키는 순간 작전은 실패하니까요. 박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산소호흡기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수면 아래로 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수심 50m. 박민수의 귀에 희미한 진동음이 들렸습니다. 수중 스쿠터 소리였습니다. 해룡 잠수정이 보낸 좌표가 정확했습니다. 일본 특수부대가 바로 앞쪽 100m 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손을 들어 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전투 대형으로 전환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대원들이 조용히 퍼져나갔고 삼각 포위 대형을 갖췄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그들은 수백 번 훈련한 대로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손끝의 미세한 수류 변화만으로 서로의 위치를 감지했습니다. 그 순간 수중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일본 특수부대였습니다. 그들은 적외선 수중 라이트를 사용하고 있었고 서로 간격을 유지하며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손목에 작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해룡 잠수정이 보내는 실시간 영상이었습니다. 일본 대원 8명이 화면에 선명하게 잡혔고 각자 C사 폭약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독도를 폭파하려 한다니 절대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찬 전투용 나이프를 천천히 뽑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촉감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같은 시각 독도 상공 8,000m 한국 공군 제11전 투비행단 소속 F-15K 2대가 긴급 발진해 독도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조종석 안에서 김태훈 소령은 레이더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일본 F-35어 4대가 북쪽에서 접근하는 신호가 잡혔습니다. 김태훈은 32살의 젊은 조종사였고 결혼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신혼이었습니다. 아내는 지금 부산집에서 잠들어 있을 겁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지만 재빨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집중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는 무전으로 교신했습니다. 독수리 이 적기 4대 확인. 거리 50km, 고도 9,000m. 요격 준비. 부기장 최준서 대위가 대답했습니다. 독수리 1 알겠습니다. 무장 상태 확인 완료. 에임 124발, 에임라인 2발 탑재. 발사 준비 완료. 김태훈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좋아. 하지만 기억해. 우리는 먼저 쏘지 않는다. 저들이 먼저 라곤하기 전까지는 절대 발사하지 마. 최준서가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적기가 먼저 쏘면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김태훈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우리 운명이야. 조국을 지키는 전투기 조종사의 운명. 2대의 F-15K가 독도 상공을 선회하며 일본 F-35를 기다렸습니다. 수중 50m. 박민수와 일본 선두대원의 거리가 30m로 좁혀졌습니다. 이제 상대의 움직임이 수류로 감지됐습니다. 박민수는 천천히 접근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완전히 조용하게 마치 물의 일부처럼 움직여야 했습니다. 15m, 10m, 5m. 일본 대원은 여전히 박민수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박민수는 마지막 순간 급가속했고 일본 대원의 등 뒤로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왼팔이 일본 대원의 목을 감았고 오른손의 나이프가 산소 호스를 정확히 절단했습니다. 공기방울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일본 대원이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팔꿈치가 박민수의 옆구리를 강하게 쳤고
박민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팔에 힘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일본 대원의 움직임이 점점 약해졌고 10초 후 완전히 멈췄습니다. 박민수는 그를 놓아주고 재빨리 다음 목표로 이동했습니다. 첫 번째 제압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 특수부대 전체가 기습을 눈치챘습니다. 어둠 속에서 격렬한 수중 격투가 시작됐습니다. 상공 8,000m. 일본 F-35어 4대가 독도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김태훈의 레이더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기 중 2대가 레이더를 김태훈의 F-15K를 향해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미사일 라고는 아니었지만 그 직전 단계였습니다. 김태훈이 급히 무전했습니다. 지휘부 독수리 1. 일본기가 우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라곤 직전입니다. 교전 허가 요청합니다. 지휘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불어. 반복한다. 교전 불어. 먼저 라곤하면 안 된다. 회피 기동만 허가한다. 김태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회피 기동만 하라니. 적기가 먼저 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까?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조종관을 당겼고 F-15K가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도 1000m로 올라갔습니다. 일본 F-35 2대가 즉시 추격했습니다. 김태훈은 배럴 롤 기동을 시작했고 F-15K가 공중에서 회전하며 일본기의 추적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F-35의 스텔스 성능과 기동성은 예상보다 뛰어났습니다.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수중 50m. 박민수는 두 번째 일본 대원과 격렬한 나이프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러시아제 특수 전투 나이프를 들고 있었고 동작이 매우 빨랐습니다. 박민수의 왼팔에 칼날이 스쳤고 잠수복이 찢어지며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박민수는 비명을 참았습니다. 수중에서 소리를 내는 순간 산소를 잃으니까요. 그는 재빨리 몸을 회전시켰고 일본 대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감촉이 손에 전해졌고 일본 대원이 나이프를 놓쳤습니다. 박민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나이프를 상대의 산소 탱크에 찔렀습니다. 공기가 격렬하게 분출됐고 일본 대원은 급히 수면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의 주변에서도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UDT 대원 1명이 일본 대원 2명과 싸우고 있었고 다른 대원은 폭약 가방을 빼앗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생사를 건 무음 전투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나이프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고 공기 방울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으며 수류가 격렬하게 소용돌이쳤습니다. 박민수는 세 번째 목표를 향해 헤엄쳐 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천안함 사건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침몰하는 함정, 구조를 기다리는 전우들의 눈빛, 그리고 너무 늦게 도착한 자신의 무력함. 박민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과거가 아니야. 지금은 내가 살아있고 지킬 수 있어. 그는 다시 집중했습니다. 세 번째 일본 대원이 폭약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력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20m, 15m, 10m. 일본 대원이 타이머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박민수가 도착했고 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두 사람이 얽히며 물속에서 격렬하게 회전했습니다. 상공 8,000m. 김태훈의 F-15K와 일본 F-35의 거리가 300m까지 좁혀졌습니다. 위험한 거리였습니다. 레이더 경보음이 계속 울렸고 일본기가 미사일 라곤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훈은 급강하를 시작했습니다. F-15K가 수직으로 낙하하며 고도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7,000m, 6,000m, 5,000m. 일본 F-35가 추격을 계속했습니다. 4,000m, 3,000m. 김태훈은 마지막 순간 조종관을 당겼고 F-15K가 수평으로 전환하며 해수면 300m 상공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본 F-35도 따라 내려왔지만 김태훈보다 200m 더 높았습니다. 한국 조종사의 극한 기동이 일본 조종사를 압도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중 50m. 박민수는 일본 대원의 타이머를 빼앗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다른 일본 대원이 접근했고 박민수의 산소 호스를 나이프로 찔렀습니다. 공기가 터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는 즉시 예비호흡기로 전환했지만 공기량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분이면 바닥날 것입니다. 그는 재빨리 뒤돌아 공격자를 마주했습니다.
상대는 박민수보다 덩치가 컸고 움직임이 빨랐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특수작전군 소속 베테랑으로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이프를 맞대고 밀고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힘겨루기였습니다. 박민수는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힘이 빠졌습니다. 상대의 나이프 끝이 박민수의 목 앞 10cm까지 다가왔습니다. 20cm, 15cm. 박민수의 팔이 떨렸습니다. 이대로 지는 건가? 그 순간 천안함 사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기억이었습니다. 구조된 전우가 그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박중령님이 와줘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래. 나는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야. 포기할 수 없어. 박민수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예상치 못한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급격히 몸을 회전시키며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린 겁니다. 일본 대원이 균형을 잃었고 박민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이프가 상대의 산소 탱크를 관통했고 폭발적인 공기 분출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대원이 급히 수면으로 상승했습니다. 박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UDT 대원들이 하나둘씩 승리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본 특수부대 8명 중 5명이 제압됐고 나머지 셋은 철수하고 있었습니다. 작전 성공이었습니다. 상공 300m. 김태훈의 F-15K가 해수면 위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F-35 4대는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고도를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훈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독수리 이 적기 철수 중. 우리도 복귀한다. 최준서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김태훈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쟁은 원래 아슬아슬한 거야. 2대의 F-15K가 상승하며 독도 상공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 30분. 박민수와 UDT 대원들이 수면으로 상승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별이 총총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호흡기를 벗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독도를 지켰습니다. 대원들이 하나둘씩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모두 무사했습니다.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박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천안함 전우들이여, 우리는 이번에는 제대로 지켰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인지 바닷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박민수는 몰랐습니다. 일본 특수부대 중 한 명이 철수하기 전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남기고 갔다는 사실을. 독도 저반시설 수중 30m 지점에 소형 폭약이 부착되어 있었고 타이머는 이미 작동 중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30분. 세종대왕함으로 돌아가는 박민수의 무전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중령, 해룡이 폭약신호 포착. 독도 저반시설에 C사 부착돼 있습니다. 30분 후 폭발. 새벽 1시 45분. 박민수는 무전을 듣는 순간 고무보트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폭약이 어디 부착돼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급박했지만 침착했습니다. 해룡 통제실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독도 동쪽 저반시설 수중 30m 지점 콘크리트 기둥 세 번째에 부착돼 있습니다. C사 폭약 5kg으로 추정됩니다. 타이머 28분 남았습니다. 박민수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대원 즉시 재잠수. 폭약 제거 작전 개시. 대원들이 망설임 없이 다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방금 전 격렬한 전투를 치렀지만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박민수가 수면 아래로 잠수하며 산소량을 확인했습니다. 예비호흡기에 남은 공기는 15분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폭약 제거에는 최소 20분이 필요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대원 한 명이 자신의 예비호흡기를 건네려 했지만 박민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모두가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깊게 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10m, 20m, 30m. 독도 저반시설의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해룡 잠수정이 보낸 좌표가 정확했습니다. 세 번째 기둥 중간쯤에 검은 가방이 철사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빨간 LED 숫자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26분 45초. 박민수는 허리춤에서 작은 공구 키트를 꺼냈습니다. 손전등을 최소 밝기로 켜고 폭약 가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타이머는 디지털 방식이었고 6개의 전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검정, 흰색이었습니다.
박민수는 폭발물 처리 훈련을 받았지만 이 방식은 처음 봤습니다. 일본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최신 기폭 장치였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즉시 폭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하라. 천천히 정확하게.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의지로 억눌렀습니다. 같은 시각 새벽 1시 50분. 세종대왕함 레이더실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레이더 요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함장님, 미사일 발사 신호 포착. 일본 마야급 1번 함에서 SM-2 미사일 수직 발사됐습니다. 두 발입니다. 이충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이 먼저 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는 즉시 명령했습니다. 전승조원 충격 대비. CIWS 골키퍼 자동 요격 모드 전환. SM-2 요격 미사일 발사 준비. 함교환이 순식간에 아비교환이 됐습니다. 경보음이 울려 퍼졌고 승조원들이 각자의 위치로 뛰어갔으며 함 전체가 전투 태세로 돌입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미사일 궤적이 표시됐습니다. 두 발의 SM-2 미사일이 마하 3의 속도로 세종대왕함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 40초. 김준영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미사일 어는 고고도 궤적, 미사일 비는 해수면 스키밍 궤적입니다. 이중 공격입니다. 이충호는 즉시 판단했습니다. SM-2 요격 미사일로 고고도 표적 요격, CIWS로 저고도 표적 요격.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세종대왕함의 수직 발사대에서 SM-2 요격 미사일이 화염을 뿜으며 솟아올랐습니다. 백색 연기 기둥이 밤하늘을 가르며 상승했고 미사일은 순식간에 고도 5,000m로 올라갔습니다. 남은 시간 20초. 레이더실 최현우 상사가 모니터 앞에서 땀을 흘리며 요격 미사일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29살의 그는 결혼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신혼이었고 아내는 지금 부산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고 요격 미사일의 궤적이 실시간으로 수정됐습니다. 표적 A라곤 완료. 요격까지 10초. 최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정확했습니다. 9, 8, 7, 6, 5, 4, 3, 2, 1. 충돌. 상공 5,000m에서 섬광이 터졌습니다. 한국 SM-2 요격 미사일이 일본 SM-2 공격 미사일을 정확히 명중시킨 겁니다. 거대한 불꽃이 하늘을 밝혔고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함교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요격 성공. 하지만 이충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집중. 두 번째 미사일은 여전히 해수면 3m 상공을 스키밍하며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거리 5km, 4km.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CIWS 골키퍼가 자동으로 목표를 포착했습니다. 네덜란드제 근접방어 무기 체계였고 분당 4,200발의 20mm 탄환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포신이 미사일을 향해 조준됐고 레이더가 정확한 탄착점을 계산했습니다. 거리 3km, 2km, 1.5km. 발사. 골키퍼가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수천 발의 탄환이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붉은 예광탄이 마치 레이저 무기처럼 일직선을 그리며 미사일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최현우가 모니터를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맞아라. 제발 맞아라.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서는 땀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 500m, 400m, 300m. 골키퍼의 탄환이 미사일 주변 공간을 완전히 포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명중했습니다. 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하며 거대한 화구를 만들었습니다. 폭발 지점은 세종대왕함에서 불과 200m 떨어진 해상이었습니다. 충격파가 함정을 강하게 흔들었고 유리창이 울렸으며 일부 승조원들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폭발의 파편이 세종대왕함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수백 개의 금속 조각이 산탄처럼 흩어지며 함정을 강타했습니다. 대부분은 장갑에 막혔지만 일부가 상부 구조물을 관통했습니다. 레이더실 창문으로 작은 파편 하나가 날아들어왔고 최현우 상사의 목을 스쳤습니다. 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붉은 피가 모니터 화면을 적셨습니다. 옆에 동료가 급히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동맥이 절단된 상태였습니다. 최현우는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요격.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함교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 최상사 하고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충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첫 번째 전사자였습니다. 29살의 젊은 청년이었고 신혼이었으며 미래가 창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국을 지키다 이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이충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최현우 상사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임무를 수행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수중 30m. 박민수는 6개의 전선 중 4개를 이미 절단했습니다. 남은 것은 빨강과 파랑 2개였습니다. 타이머는 5분 40초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산소는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박민수는 두 전선을 번갈아 보며 판단하려 했습니다. 폭발물 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빨강 전선은 주 기폭선이고 파랑 전선은 보조 전원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방식은 반대일 수도 있었습니다. 오판하면 즉시 폭발이었습니다. 그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수면 위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물속에서도 느껴지는 강력한 충격파였습니다. 세종대왕함이 공격받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박민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결정해야 해. 그는 빨강 전선을 선택했습니다. 매뉴얼을 믿기로 한 겁니다. 니퍼를 전선에 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끊었습니다. 찰칵. 전선이 절단됐습니다. 타이머가 멈췄습니다. 4분 52초에서 정지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박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했지만 그 순간 산소호흡기에서 공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소가 바닥난 겁니다. 그는 급히 수면으로 상승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30m 깊이에서 급상승하면 감화병에 걸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전력으로 헤엄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5m, 20m, 뱃속의 공기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15m, 10m,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5m,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수면에서 대원들이 박민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원들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중령님, 정신 차리십시오. 하지만 박민수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고무보트가 전속력으로 세종대왕함으로 향했습니다. 함상 의무실로 긴급 이송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10분은 걸릴 겁니다. 대원 하나가 무전으로 외쳤습니다. 세종대왕함 긴급 의료 지원 요청. 박민수 중령 의식 불명. 세종대왕함 함교에서 이충호는 그 무전을 들었습니다. 최현우 상사에 이어 박민수 중령까지 2명의 희생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준영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일본 함대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함정이 남아 중입니다. 우리를 포위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충호가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김준영 해신 시스템 가동 준비하십시오. 김준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함장님, 해신 시스템은 아직 실전 테스트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충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실전입니다. 최현우 상사와 박민수 중령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가동하십시오. 김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함장님. 그는 암호화된 콘솔 앞에 앉았고 12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함에 숨겨진 무기가 깨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 박민수를 태운 고무보트가 세종대왕함에 도착했습니다. 의무병들이 들것으로 그를 옮겼고 즉시 의무실로 이송됐습니다. 군의관이 심장 마사지를 계속했지만 박민수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심박수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군의관이 전기 충격기를 준비했습니다. 모두 떨어지십시오. 충격 갑니다. 박민수의 몸이 크게 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심장 박동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충격. 두 번째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군의관이 세 번째 충격을 준비하려 할 때 박민수의 가슴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심장 모니터에서 삐, 삐, 삐 약한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군의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맥박 돌아왔습니다.
산소 마스크. 간호병이 급히 산소 마스크를 박민수의 얼굴에 씌웠습니다. 박민수의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식은 없었습니다.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얼마나 심각한 손상을 입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군의관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살아는 계시지만 깨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함교에서 이충호는 의무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민수 중령 심장 박동 회복. 하지만 의식 없음. 중환자실 이송 필요. 이충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바다는 여전히 어두웠고 일본 이지스함 5척의 불빛이 수평선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현우 상사는 전사했고 박민수 중령은 생사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김준영이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해신 시스템 가동 준비 완료. 언제든 작동 가능합니다. 이충호가 레이더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미사일 한 발 막았으니 약해졌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3년간 준비해온 진짜 무기를 아직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을요. 이제 그들에게 보여줄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진짜 실력을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독도의 윤곽이 새벽빛 속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섬을 지키기 위해 2명의 청년이 희생됐고 1명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겁니다. 세종대왕함의 승조원 전체가 그들의 뜻을 이어받아 끝까지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벽 2시 40분. 일본 함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야급 이지스함 1번함을 중심으로 5척이 오각 대형을 유지하며 세종대왕함을 향해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18노트였고 명백히 공격 태세였습니다. 레이더실에서 새로 배치된 이병훈 중사가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일본 함대 거리 12해리. 계속 접근 중입니다. 그리고 VLS 해치가 추가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준비로 보입니다. 이충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일본은 첫 번째 공격이 실패하자 더 많은 미사일로 압도하려는 겁니다. 김준영이 전술 상황판을 확인하며 급히 계산했습니다. 함장님, 일본 함대 전체의 VLS를 합치면 최대 640개입니다. 만약 일제 사격하면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세종대왕함의 SM2는 128발뿐입니다. 숫자가 너무 차이납니다. 이충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신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김중령, 지금 바로 가동하십시오. 김준영이 심호흡을 하고 콘솔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는 차분하게 키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12자리 비밀번호, 망막 인증, 음성 인증, 3중 보안이 해제됐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나타났습니다. 해신 시스템 B3.2- 통합 전자전 네트워크 화면 중앙에는 한반도 주변 해역의 3차원 지도가 떠 있었고 수많은 점들이 실시간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점은 한국전력이었고 빨간색 점은 일본전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수중에 보라색 점 20개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해룡 무인 잠수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면 위에도 초록색 점 20개가 독도 주변 30해리 반경에 분산 배치돼 있었습니다. 파도 무인 수상함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비밀리에 배치된 40개의 무인 플랫폼이 모두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김준영이 명령했습니다. 해신 시스템 1단계 가동. 전자전 모드 활성화. 여성 AI 음성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해신 시스템 1단계 가동 시작합니다. 목표 설정을 입력하십시오. 김준영이 화면을 터치하며 일본 이지스함 5척을 모두 선택했습니다. 목표 일본 함대 전체. 임무 SPY-1 레이더 무력화 및 통신 교란. AI가 즉시 응답했습니다. 목표 확인. 해룡 잠수정 20대 및 파도 함정 20대 연동 완료. 전자전 공격 개시까지 30초.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이충호는 긴장하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해신 시스템은 3년간 개발해온 대한민국 해군의 최첨단 전자전 네트워크였습니다. 40개의 무인 플랫폼이 동시에 특정 주파수의 전자기파를 발사하면 적의 레이더와 통신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실전 테스트는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일본 함대의 600발 미사일 공격을 그대로 맞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충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발, 작동해라. 30초가 흘렀습니다. AI 음성이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전자전 공격 개시합니다. 순간 독도 주변 30해리해역에서 보이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중 50m에서 200m 사이에 배치된 해룡 무인 잠수정 20대가 동시에 고출력 전자기파를 수면 위로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수면 위의 파도, 무인 수상함 20대도 지향성 전자기파를 일본 함대를 향해 쏘아 올렸습니다. 40개의 플랫폼에서 발사된 전자기파가 정확한 타이밍에 일본 함대 위치에서 교차했고 거대한 전자기 돔을 형성했습니다. 일본 마야급 이지스함 1번함의 함교에서 갑자기 모든 스크린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파이원디 위상배열 레이더 화면에 노이즈가 가득 찼고 목표물 추적 정보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통신 장교가 당황하며 외쳤습니다. 함장님, SPY-1 레이더 먹통입니다. 그리고 위성 통신도 두절됐습니다. 일본 함장 사토 대령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이지스 시스템이 다운됐다고? SPY-1은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레이더였습니다. 동시에 여러 목표를 추적할 수 있었고 전자전 대응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먹통이 됐다는 겁니까? 일본 함대 5척 모두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SPY-1 레이더가 완전히 마비됐고 통신도 두절됐으며 화기관제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지스함이 순식간에 눈먼 거인이 된 겁니다. 640개의 VLS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레이더 없이는 목표를 조준할 수 없었고 통신 없이는 명령을 받을 수 없었으며 화기관제 없이는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었으니까요. 사토 대령이 급히 명령했습니다. 백업 시스템 가동, 수동 모드로 전환. 하지만 기술 장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도 중이지만 전자기 간섭이 너무 강력합니다. 모든 주파수가 교란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함 함교에서 김준영이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성공입니다. 일본 함대 전체에 SPY-1 레이더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통신 신호도 감지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완전히 고립된 상태입니다. 함교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젊은 사관들이 서로 어깨를 두드렸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현우 상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박민수 중령의 고통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보이지 않는 무기로 일본 함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겁니다. 이충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를 떠올렸습니다. 청와대에서 극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일본과의 분쟁에 대비하라. 하지만 먼저 쏘지 말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먼저 쏘지 않고 이깁니까? 그때 김준영이 제안했습니다. 전자전입니다. 적의 눈과 귀를 먼저 멀게 하면 총 없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제안이 해신 프로젝트로 발전했고 3년간 비밀리에 개발됐으며 오늘 처음으로 실전에 사용된 겁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이충호가 눈을 뜨며 명령했습니다. 김중령 해신 시스템 2단계로 전환하십시오. 일본 함대에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김준영이 고개를 끄덕이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해신 시스템이 일본 함대의 모든 통신 채널을 점거했고 강제로 메시지를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함교의 스피커에서 이충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영어였습니다. 일본 함대, 이쪽은 대한민국 해군 세종대왕함 함장 이충호 대령입니다. 귀 함대의 레이더와 통신 시스템은 현재 우리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귀 함대는 지금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즉시 철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사토 대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피커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통신을 장악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는 부하들을 돌아봤지만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 중 하나였고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미국과 공동훈련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으며 입도 막혔습니다. 김준영이 추가로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해룡 잠수정들이 일본 함대 주변에
음향 교란망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본 함정들은 소나도 사용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이충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완벽하게 고립시키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무력한지 확실히 느끼게 하십시오. 해룡 무인 잠수정 20대가 일본 함대 주변을 빙 둘러싸며 고출력 음향 신호를 발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함정의 소나에는 귀를 찢는 잡음만 가득 찼습니다. 수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일본 마야급 일본함의 사토 대령은 어두운 함교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모든 전자장비가 먹통이었고 비상 조명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부하장교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함장님, 수동 항법으로 확인한 결과 한국 함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거리 8해리입니다. 그리고 수십 개의 미확인 선박이 우리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토는 쌍안경으로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파도 무인 수상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토는 그게 무인 함정인지 유인 함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많은 전력을 숨기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 순간 세종대왕함에서 다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어였습니다. 이충호가 직접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토 대령 들리십니까? 우리는 지금 당신들의 모든 함정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레이더뿐만 아니라 수중 음향으로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만약 미사일 한 발이라도 발사한다면 우리는 즉시 대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우리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공격받게 될 겁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사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굴욕적이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렇게 무력하게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레이더도 없고 통신도 없는 상태에서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그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부관에게 지시했습니다. 함대 사령부에 연락하십시오. 유선 통신으로요.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겠습니다. 부관이 고개를 끄덕이고 함교를 나갔습니다. 사토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독도가 새벽빛 속에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작은 섬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세종대왕함 함교에서는 긴장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함대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공격 징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준영이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일본 함대가 정지했습니다. 엔진 회전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철수 준비로 보입니다. 이충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습니다. 해신 시스템 전자전 강도를 20% 낮추십시오. 그들이 통신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레이더는 계속 교란하십시오. 김준영이 명령을 입력했고 일본 함대의 통신이 부분적으로 복구됐습니다. 일본 함대 사령부와의 통신이 재개됐고 사토 대령은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도쿄의 반응은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이지스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토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즉각 철수를 건의합니다. 함대 사령부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철수하십시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대응할 것입니다. 새벽 3시 30분, 일본 이지스함 5척이 천천히 북쪽으로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선체들이 무거운 몸을 돌리며 독도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함 함교에서 모든 승조원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함교 전체에 박수가 퍼졌습니다. 젊은 사관들이 서로를 껴안았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이겼습니다. 한 발의 총도 쏘지 않고 5척의 이지스함을 물리친 겁니다. 하지만 이충호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무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최현우 상사의 시신이 그곳에 안치되어 있었고 박민수 중령이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승리했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이충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최 상사 박중령, 우리가 해냈습니다. 당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닦아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김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함장님, 일본 함대가 철수하고 있습니다. 작전이 성공한 겁니까? 이충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일본은 반드시 다시 올 겁니다. 이번에는 전자전 대응 장비를 갖추고 올 겁니다. 우리는 시간을 벌었을 뿐입니다. 진짜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김준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충호가 레이더 화면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독도를 완전히 요새화해야 합니다. 일본이 다시 왔을 때 절대 뚫을 수 없는 방어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벽 4시,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함대는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고 독도 주변 해역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함의 승조원들은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라운드일 뿐이라는 것을,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해신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했고 한국 해군의 실력을 세계에 보여줬으니까요. 의무실에서 박민수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하얀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군의관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중령님, 의식이 돌아오셨습니까? 박민수는 목이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독도는 지켰습니까? 군의관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중령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일본 함대가 철수했습니다. 박민수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함교에서 이충호는 청와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받았습니다. 이 대령 상황을 보고하십시오. 이충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카카, 일본 함대가 철수했습니다. 독도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최현우 상사가 전사했고 박민수 중령이 중상입니다. 그리고 납포된 어부 12명은 아직 구출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대령. 어부들 구출 작전을 계속 진행하십시오. 외교부가 일본과 협상을 시작할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충호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외교 협상으로 어부들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일본이 순순히 넘겨줄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은 자존심이 상한 상태였고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더 큰 도발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김준영에게 지시했습니다. 해신 시스템을 계속 가동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해룡과 파도 함정들도 경계 태세를 유지하십시오. 언제든 다시 싸울 준비를 하십시오. 독도 동쪽 해안에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바다를 비추었고 파도가 반짝이며 해안을 때렸습니다. 세종대왕함의 갑판 위에서 한 젊은 수병이 독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22살이었고 입대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전쟁을 경험했고 동료의 죽음을 목격했으며 승리의 기쁨도 느꼈습니다. 그는 독도를 향해 조용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지킬게요. 끝까지 지킬게요.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독도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새벽 5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긴급 영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대통령,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세종대왕함의 이충호 대령이 화면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대령 해신 시스템이 성공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다시 올 겁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이충호가 화면을 통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카카, 저는 선제 타격을 건의합니다. 일본이 준비를 마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선제 타격이라니? 일본 본토를 공격하자는 겁니까? 이충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일본 본토가 아니라 대마도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서부방면대 사령부가 대마도에 있습니다. 그곳을 봉쇄하면 일본은 독도로 오는 보급로가 끊깁니다. 그리고 납포된 어부들도 대마도 해상보안청 기지에 억류되어 있다는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일석이조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그건 사실상 일본 영토 공격입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겁니다. 이충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영토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단지 대마도 해협을 봉쇄할 뿐입니다. 국제법상 해상 봉쇄는 전쟁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파도 무인 수상함 20척이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합참의장이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대마도 해협은 폭이 약 50km입니다. 무인 함정 20척으로 봉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반발할 겁니다. 해상자위대가 출동할 겁니다. 이충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유인 함정이 대응합니다. 해신 시스템이 있는 한 우리가 유리합니다. 대통령이 긴 침묵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작전을 승인합니다. 하지만 민간인 피해는 절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 함정을 먼저 공격하지 마십시오. 어디까지나 방어 작전입니다. 이충호가 경례를 올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각하. 영상회의가 종료됐습니다. 이충호는 김준영에게 지시했습니다. 파도 함대의 명령을 전달하십시오. 대마도 해협으로 이동, 봉쇄선 형성. 작전명은 해신작전 2단계입니다. 김준영이 즉시 명령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 독도 남쪽 20해리 해역에 분산 배치되어 있던 파도 무인 수상함 20척이 일제히 서쪽으로 선회했습니다. 각 함정은 길이 15m, 폭 5m의 작은 크기였지만 최신 AI 자율 항법 시스템과 원격 무기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20mm 기관포 한 문과 소형 대한미사일 해성 2발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작지만 치명적인 전력이었습니다. 20척의 파도 함정이 시속 40노트의 고속으로 대마도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이면 도착할 거리였습니다. 세종대왕함도 움직였습니다. 이충호가 명령했습니다. 전 함대 대마도 방향으로 진로 변경. 속도 20노트. 세종대왕함과 구축함 2척이 천천히 서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동시에 장보고 III급 잠수함 안중근함이 수중 100m 깊이에서 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최정예 전력이 대마도를 향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대마도 해협을 봉쇄하고 일본의 독도 접근을 차단하며 납포된 어부 12명을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9시 파도 무인 함정 20척이 대마도 해협에 도착했습니다. 대마도 북쪽 해안에서 3해리 떨어진 지점에 일렬로 배치됐습니다. 각 함정 사이 간격은 2.5km였고 총 50km의 봉쇄선이 형성됐습니다. 함정마다 레이더가 작동하며 주변을 감시했고 AI가 자동으로 접근하는 선박을 식별했습니다. 김준영이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파도 함대 봉쇄선 형성 완료. 대마도 해협은 이제 우리 통제하에 있습니다. 이충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일본의 반응을 기다리십시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대마도 해상보안청에서 순시선 5척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각 순시선은 1000톤급이었고 20mm 기관포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순시선들이 파도 함정을 향해 접근하며 경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미확인 선박, 즉시 일본 영해에서 퇴거하라. 이것은 경고다. 반복한다. 즉시 퇴거하라. 하지만 파도 함정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AI는 명령을 받을 때까지 위치를 유지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순시선들이 더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거리 2해리, 1해리. 세종대왕함 함교에서 이충호가 명령했습니다. 파도 함정 전체의 지시, 경고방송 송출 시작. 파도 함정들의 스피커에서 한국어와 일본어로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일본 순시선에 경고합니다. 이 해역은 현재 대한민국 해군의 작전구역입니다. 더 이상 접근하면 자위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즉시 철수하십시오. 일본 순시선들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파도 함정이 무인 함정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단순한 무장보트로 생각했던 겁니다. 거리가 500m로 좁혀졌을 때 파도 함정 1번함의 기관포가 하늘을 향해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탕, 탕, 탕. 20mm 탄환이 하늘로 날아가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일본 순시선들이 급히 정지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트가 아니라 무장 함정이었고 실제로 발포할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순시선 지휘관이 대마도 해상보안청 본부에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 무장 함정 20척이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지시를 요청합니다. 대마도 해상보안청 본부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국 함정을 공격하면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었고 그렇다고 물러서면 일본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해상자위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대마도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즉각 출동 바랍니다. 대마도 해상자위대 기지에서 고속 미사일정 4척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각 미사일정은 하푼 대한미사일 4발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군사대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세종대왕함이 대마도 동쪽 15해리 해상에 도착했습니다. 이충호가 쌍안경으로 대마도를 바라봤습니다. 섬의 윤곽이 선명하게 보였고 항구에서 일본 미사일정들이 출항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준영이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일본 미사일정 4척 출동 확인. 파도 함대를 향해 고속 접근 중입니다. 예상 접촉 시간 15분 후입니다. 이충호가 명령했습니다. KDDX 장민석 함장에게 연락하십시오. 전방 배치를 지시하십시오. 김준영이 암호화 통신으로 연락했고 KDDX 스텔스 구축함 최영함이 전속력으로 전방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KDDX 최영함은 한국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이었고 스텔스 설계로 레이더 반사 면적이 매우 작았습니다. 장민석 소령은 35살의 젊은 함장이었고 해군사관학교 출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함교에서 레이더 화면을 확인하며 명령했습니다. 전투 배치, 함포장전, 하푼 미사일 발사 준비. 최영함의 5인치 함포가 천천히 목표를 향해 조준되기 시작했고 하푼 미사일 발사대가 활성화됐습니다. 일본 미사일정과의 대결이 임박했습니다. 오전 10시 15분 일본 미사일정 4척과 파도 함정 20척 사이의 거리가 3해리로 좁혀졌습니다. 일본 미사일정 지휘관이 마지막 경고를 보냈습니다. 한국 함정, 즉시 철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력을 사용할 것이다. 파도 함정들은 대답 대신 모든 기관포를 일본 미사일정을 향해 조준했습니다. 20척의 기관포 20문이 동시에 겨눠지는 광경은 위협적이었습니다. 일본 미사일정 지휘관은 망설였습니다. 과연 공격해야 하는가? 하지만 그 순간 KDDX 최영함이 일본 미사일정과 파도 함정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장민석이 일본어로 무전을 보냈습니다. 일본 미사일정에 경고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해군 최영함입니다. 우리 무인 함정을 공격하면 우리 유인 함정이 즉시 대응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한국 구축함의 사정거리 안에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십시오. 일본 미사일정의 레이더에 최영함이 잡혔습니다. 6,000톤급 구축함이었고 하푼 미사일 8발과 5인치 함포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정으로는 상대가 안 됐습니다. 일본 지휘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자살 공격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본 미사일정들이 천천히 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물러섰습니다. 파도 함정 앞에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굴복한 겁니다. 세종대왕함 함교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겼습니다. 일본이 물러섰습니다. 이충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부들을 구출해야 합니다. 김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오전 11시 세종대왕함에서 청와대로 직통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충호가 받았습니다. 까카, 대마도 해협 봉쇄 성공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철수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했습니다, 이 대령. 이제 일본 정부에서 협상을 요청해 왔습니다. 외교부가 긴급 회담을 진행할 겁니다. 어부들 석방도 협상 의제에 포함됩니다. 이충호가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하. 하지만 우리는 봉쇄를 유지하겠습니다. 어부들이 실제로 석방될 때까지요. 오후 2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긴급 외교 회담이 열렸습니다. 일본 외무성 차관이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마도 해협 봉쇄는 명백한 도발 행위입니다. 즉각 철수하십시오. 한국 외교부 차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입니다. 귀국이 먼저 우리 어부들을 납포하고 이지스함 5척으로 위협한 것이 도발입니다. 어부 12명을 즉시 석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봉쇄를 해제하겠습니다. 일본 차관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마도 해협이 막힌 상태에서는 일본 서부 해운이 마비됐습니다. 오후 3시 일본 정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부들을 석방하겠습니다. 하지만 독도 문제는 계속 논의되어야 합니다. 한국 외교부가 즉시 세종대왕함에 통보했습니다. 이충호가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부들이 정말 석방됩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외교부 관계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대마도 해상보안청에서 어부들을 석방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10분 후 한국 해경 함정이 인수할 예정입니다. 이충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3시 10분. 대마도 항구에서 한국 어부 12명이 일본 해상보안청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72시간 동안 억류되어 있었고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모두 무사했습니다. 이상철 노인이 제일 앞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항구의 정박한 한국 해경 함정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살았구나. 다른 어부들도 눈물을 흘리며 해경 함정으로 걸어갔습니다. 해경 대원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십시다. 오후 4시 세종대왕함의 어부들이 무사히 인계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충호는 즉시 명령했습니다. 파도 함대 지시, 봉쇄해제, 독도로 복귀. 대마도 해협에 배치되어 있던 파도 무인 함정 20척이 일제히 동쪽으로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봉쇄선이 해제됐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들이 조심스럽게 해협으로 돌아왔지만 한국 함정들을 추격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 긴 대치가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세종대왕함 갑판에 한국 어부 12명이 모였습니다. 이충호가 직접 나와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상철 노인이 이충호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함장님, 아니 아들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충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부자가 72시간 만에 재회했습니다. 다른 승조원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부들이 무사히 돌아왔고 독도를 지켰으며 전쟁도 막았습니다. 저녁 6시 세종대왕함이 독도로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이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독도의 윤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갑판 위에서 승조원들이 독도를 바라보며 조용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최현우 상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박민수 중령의 고통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총 한 발 쏘지 않고 일본 함대를 물리쳤고 어부들을 구출했으며 독도를 지켜낸 겁니다. 함교에서 이충호는 청와대로 마지막 보고를 했습니다. 각하, 임무 완수했습니다. 어부 12명 전원 무사히 구출했고 일본 함대는 철수했으며 독도는 안전합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대령. 그리고 최현우 상사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충호가 경례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함장님, 이제 정말 끝난 겁니까? 이충호가 독도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번 전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독도를 지키는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일본은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해신 시스템이 있고 훌륭한 장병들이 있으며 무엇보다 지킬 가치가 있는 땅이 있으니까요. 김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장님. 의무실에서 박민수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군의관이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중령님, 어부들이 모두 구출됐습니다. 일본 함대도 철수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박민수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럼 최 상사는? 군의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요격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박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승리의 기쁨과 동료를 잃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전쟁이란 항상 그런 것이었습니다. 밤 8시 세종대왕함이 독도 동쪽 오해리 해상에 정박했습니다. 갑판에서 최현우 상사를 위한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태극기로 감싼 관이 갑판 중앙에 놓였고 전 승조원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이충호가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최현우 상사는 조국을 지키다 이 자리에서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그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예포가 3번 울렸고 관이 천천히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최현우 상사는 독도 바다에 영면했습니다. 독도 등대에 불이 켜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등대의 빛이 바다를 비췄고 세종대왕함의 갑판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승조원들은 조용히 등대를 바라봤습니다. 저 등대가 계속 빛나는 한독도는 안전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이 있는 한 저 빛은 절대 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부산작전사령부 세종대왕함이 천천히 부두에 접안했습니다. 부두에는 수백 명의 가족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귀환하는 장병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보려고 발돋움을 했고
아내들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찾고 있었으며 부모들은 떨리는 손으로 자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2시간의 긴 전투가 끝났고 그들의 가족이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함교에서 이충호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킨 것이었습니다. 저 평범한 일상, 저 따뜻한 가족의 재회, 저 평화로운 웃음이었습니다. 갑판에서 승조원들이 일렬로 도열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해군 군악대가 애국가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차렷 자세로 국기에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냈다. 우리는 조국을 지켰다. 이충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는 닦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눈물을 감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옆에 선 김준영도 박민수도 젊은 사관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안도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최현우 상사를 그리워하는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함정에서 내리는 통로가 연결됐습니다. 제일 먼저 내린 사람은 한국 어부 12명이었습니다. 이상철 노인이 가장 앞에서 천천히 걸어 내려왔고 통로 아래에서 그의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0대 노부부가 72시간 만에 재회했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살아 돌아왔구려.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오. 걱정 많이 끼쳤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쟁의 진짜 희생자는 군인만이 아니라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내린 사람은 박민수 중령이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의사는 완전히 회복하려면 석 달이 걸릴 거라고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통로 아래에서 그의 아내와 7살 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달려와 박민수를 껴안으며 외쳤습니다. 아빠가 영웅이래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박민수가 딸을 안으며 웃었습니다. 아빠는 영웅이 아니란다.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는 우리 영웅이에요. 박민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충호는 제일 마지막에 내렸습니다. 함장은 항상 배와 함께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가 통로를 걸어 내려올 때 부두에 모인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고 환호성도 터져나왔습니다. 이충호는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통로 아래에서 그의 아버지 이상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서로를 마주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동시에 걸어가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아들아.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72시간 동안 서로를 걱정하며 버텼던 부자가 마침내 재회한 겁니다. 부산 해군작전 사령부 대회의실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참석했고 이충호와 김준영이 해신 작전 전체를 보고했습니다. 참모총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고 보고가 끝나자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합니다. 여러분은 한 발의 미사일도 쏘지 않고 일본 함대를 물리쳤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무기가 아니라 기술로, 힘이 아니라 지혜로 이긴 겁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안의 장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참모총장이 이충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 대령 해신 시스템이 증명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전 함대에 확대 배치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프로젝트를 총괄해 주길 바랍니다. 이충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를 총괄하라고요? 참모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보다 적임자가 없습니다. 당신은 3년간 이 시스템을 개발했고 실전에서 검증했으며 무엇보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계급도 진급시킬 겁니다. 준장으로요. 이충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경례를 올렸습니다. 영광입니다, 총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국립서울 현충원. 최현우 상사의 안장식이 거행됐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가을바람이 차가웠으며 단풍잎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최현우의 아내가 관 앞에서 울고 있었고 부모님은 아들의 사진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함 승조원 전원이 참석했고 이충호가 헌화를 했습니다. 그는 최현우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사님,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당신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안녕히 잠드십시오. 예포가 울렸고 태극기가 천천히 관을 덮었습니다. 최현우 상사는 29의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한 달 후 세종대왕함은 다시 독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투가 아니라 정기 순찰이었습니다. 함교에서 이충호는 쌍안경으로 독도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섬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등대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으며 파도는 여전히 해안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제 한국 해군은 해신 시스템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됐고 전 세계가 한국의 해군력을 새롭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장병들의 자신감이 달라졌습니다. 김준영이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해룡 잠수정 40대 추가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독도 주변 배 캐리 해역을 완전히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충호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파도 함정은요? 김준영이 대답했습니다. 40척이 추가 건조 중입니다. 내년이면 총 80척이 됩니다. 이충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하군요. 이제 독도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종대왕함 갑판에서 승조원들이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기타를 치는 사람도 있었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었으며 단순히 맥주를 마시며 별을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젊은 수병 하나가 이충호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함장님, 우리가 정말 이긴 겁니까? 일본이 다시 오지 않을까요? 이충호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일본은 언젠가 다시 올 겁니다. 독도를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수병이 다시 물었습니다. 함장님은 무섭지 않으세요?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충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나도 사람이니까. 하지만 무서워서 도망칠 수는 없어. 뒤에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고 지켜야 할 땅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군인이야.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수병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함장님. 저도 함장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충호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넌 이미 훌륭한 해군이야. 자정이 가까워지자 승조원들이 하나둘씩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갑판에는 이충호만 남았습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독도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고 독도 등대의 불빛이 리듬에 맞춰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현우 상사를 생각했습니다. 박민수 중령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72시간 동안 함께 싸웠던 모든 장병을 생각했습니다. 그들 덕분에 오늘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독도가 여전히 한국 땅이었습니다. 이충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최현우 상사가 생전에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최현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배경에는 독도가 보였습니다. 이충호는 그 사진을 바다 쪽으로 들어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사님 보이십니까? 독도입니다. 우리가 지킨 우리 땅입니다.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바람이 불어왔고 이충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최현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함은 여전히 독도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고 해룡 잠수정들은 수중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으며 파도 함정들은 해상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독도를 지킬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임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충호는 함교로 돌아가며 마지막으로 독도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섬이었지만 거기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권, 자존심, 역사, 그리고 희생. 그는 조용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독도여,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영원히. 그리고 함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눈부신 활약에 응원 댓글과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